쟤 요즘 연애하더니 성적이 떨어졌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부모라면 아이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혹시 요즘 만나는 친구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라면 수업 태도나 학교 생활이 갑자기 달라진 학생을 보며 요즘 연애를 하나 하고 짐작해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애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성적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였습니다. 설렘만 있는 관계인지, 서로를 이해하는 친밀감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와 자신의 일상을 함께 지켜낼 책임감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청소년 연구를 바탕으로 사랑을 이루는 3가지 요소가 학교 생활과 어떤 관련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배경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연구는 경상북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성교제와 정신건강, 그리고 학교 적응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이성교제 경험이나 그 관계의 질이 정신건강 자체를 좋게 만들거나 나쁘게 만든다고 볼 만한 뚜렷한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 수준도 함께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교제의 수준은 단순히 연애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관계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함께 반영한 개념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도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신건강 수준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것을 연애 때문이라기보다 학업 부담과 진로 고민이 함께 커지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 학교 생활이 망가진다. 이번 연구는 그런 단순한 결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학교 생활과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좋은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연구가 그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고양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36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연구진은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가 제안한 삼각형 사랑 이론 트라이앵귤러 시리 오브 러브를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 맞게 적용해 분석했습니다. 이 이론이 흥미로운 이유는 사랑을 하나의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가 아니라 3가지 요소가 함께 만들어내는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상대를 향한 강한 끌림과 설렘입니다. 두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믿으며 마음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약속과 배려,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연구진은 이 3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본 뒤 학생들의 관계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열정과 친밀감, 책임감이 모두 낮은 빈약한 사랑. 어느 정도 관계는 형성되었지만 3 요소가 충분히 균형을 이루지 못한 미온적 사랑, 그리고 3 요소가 모두 높은 충만한 사랑입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연애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교 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교사와의 관계, 또래 관계 등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함께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3 요소가 모두 높은 충만한 사랑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 생활 전반에서 가장 높은 적응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3 요소가 모두 낮은 빈약한 사랑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충만한 사랑을 하면 학교 생활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한 관계를 경험하는 학생들에게서 학교 적응이 함께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조금씩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 요소는 뇌에서도 서로 다른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정입니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르고 수업 시간에도 문득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오래 기억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강렬한 몰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초기 열정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혈액에서 측정한 세로토닌 관련 지표가 강박장애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일부 생물학적 패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초기의 강렬한 사랑이 한 사람에게 생각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상태와 닮아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랑이 강박장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강박장애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다만 초기의 강한 열정이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특징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상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지호는 얼마 전 같은 반 서윤이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서로를 깊이 이해하거나 함께 성장하는 단계라기보다 설렘과 강한 끌림이 중심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집에 돌아와서도 지호의 머릿속에는 서윤이의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휴대전화 알림이 울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고 시험 공부를 하다가도 문득 대화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문제는 열정만으로 관계가 유지될 때입니다. 관계를 함께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일상과 학업까지 균형 있게 지켜나가는 친밀감과 책임감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면 관심과 에너지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에서도 열정과 친밀감, 책임감이 함께 높은 학생들이 학교 적응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열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정만 남고 다른 요소가 함께 성장하지 못할 때 학업과 학교 생활의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해석이며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은 단순히 오래 사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믿고 마음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준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이 친밀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점 가운데 하나가 스티븐 포지스가 제안한 폴리베이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상담과 트라우마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와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는 뇌와 심장, 폐, 소화기관 등 여러 기관과 연결되는 미주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은 자율신경계의 중요한 일부로 몸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심장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호흡이 자연스러워지며 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몸이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학습과 기억에 필요한 뇌 기능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는 집중과 학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상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하은이는 같은 학년 민재와 1년 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도 설렘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믿고 고민을 나누는 관계가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시험 기간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하은이는 민재에게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긴장이 조금 풀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심리적 안정을 돕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경험한 학생들에게서 학교 적응 수준이 함께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친밀감 하나만으로 학교 생활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환경, 친구관계, 학업 부담, 성격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사랑의 세 요소 가운데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책임감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넘어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관계를 함께 이어가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는 안와 전두피질을 비롯한 전전두피질의 여러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잠시 멈추며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뇌과학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헤베 법칙 HEBBS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함께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는 서로 연결이 강해진다는 원리입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그 행동과 관련된 신경 연결은 점차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화가 나도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뇌의 회로도 조금씩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근육을 꾸준히 사용하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상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은채는 같은 학년 태윤과 사귀면서 여러 번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툴 때마다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조금 예민했던 것 같아. 내 입장도 이해하려고 해. 이런 대화를 반복하면서 은채는 예전보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차분하게 대화하려는 습관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가 연애 관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하거나 친구와 의견이 달랐을 때도 예전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듣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에서도 책임감과 친밀감, 열정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경험한 학생들에게서 학교 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연애만으로 사회성이 길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 친구, 학교 경험 등 다양한 환경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있게 관계를 이어가는 경험은 다른 관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관계의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열정은 우리를 한 사람에게 깊이 몰입하게 만듭니다. 친밀감은 서로를 믿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심리적으로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책임감은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관계를 함께 이어가는 힘을 키워줍니다. 이 세 요소는 각각 다른 뇌 기능과 관련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열정만 남아있다면 관심과 에너지가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쏠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정 위에 친밀감이 쌓이고 그 위에 책임감이 더해지면 관계는 조금씩 성숙해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에서도 바로 이런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경험한 학생들에게서 학교 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연애를 하면 학교 생활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환경, 친구관계, 학업 부담, 성격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있게 관계를 이어가는 경험은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한 관계는 누군가를 소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는 공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연구들은 연애 자체가 학교 생활을 망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안의 열정, 친밀감, 책임감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자라고 있는지가 학교 적응과 함께 나타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뇌과학도 같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끌림은 우리를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친밀감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만들어주며, 책임감은 감정을 조절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힘을 키워갑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자랄 때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경험을 넘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연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는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는가? 입니다. 청소년기의 사랑은 정답도 금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떠오릅니다. 청소년기의 첫사랑은 성인이 된 뒤의 사랑에도 영향을 남길까요? 다음 시간에는 16살에 시작된 관계를 15년 동안 추적한 종단 연구를 통해
첫사랑의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의 연애와 관계 형성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뇌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AI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연애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